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60대 중반에 접어든 평범한 여자입니다. 제 스스로 생각하기에 꽤 평범한 삶을 살아왔다고 믿지만 주변 사람들은 종종 기구한 팔자라는 말을 하곤 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팔자로 분류되고 싶지 않아서 제 자신을 소개할 때는 자주 평범한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예전에 돌아가신 어머니께서 한 말이 있는데 언어에는 꽤 큰 힘이 있어서 그걸 계속 입에 오르면 그렇게 산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평범하게 살기를 원해 항상 그렇게 말했었죠. 하지만 그런 평범함의 기준은 솔직히 말해서 어려운 것 같습니다. 평균이 존재하지 않으며 각 사람이 원하는 이상도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살아가면서 평범함에 대한 정의를 찾아냈는데 때로는 어려운 일도 있지만 어떤 날은 콧노래를 부르기도 하고 노래를 흥얼거리기도 합니다. 길가에 핀 꽃이 예쁘고 하늘이 유난히 멋지다는 생각이 들 때 그것이 평범한 삶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어쩌면 너무나 사소하고 하찮지만 작은 일에도 감사하고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것이 제 삶의 최종 목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제 가까운 지인들과 남편을 제외하고는 단 한 번도 말하지 않았던 이야기를 여기에서 털어놓으려고 합니다.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을 뿐이지 항상 제 속에 있던 그 이야기를 말하고 싶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어요. 어머님은 굉장히 현명한 분이셨고 그 시대를 살아온 여러 어른들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언젠가 여자도 배워야 할 날이 온다고 그렇게 생각하셨던 분이셨죠. 문제는 저희 집이 가난해서 남들과 같을 수 없었어요. 특히 제가 15살이었을 때 어머니께서 큰 병에 걸려서 약도 제대로 쓰지 못한 채 시름시름 앓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그 후로는 혼자서 돈을 벌면서 살아왔고 제가 20살이 되면서 12살 차이 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자에게 시집을 갔는데 작은 식당을 운영하는 사장이었어요. 그러나 사장은 의처증이 있어서 매일 저를 때렸습니다. 고맙다고 인사를 해도 감사합니다 라고만 하면 저를 웃음이나 파는 계집이라며 입에 담기 힘든 욕설과 주먹이 날아왔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말투가 마음에 들지 않고 표정이 이상하며 기분이 이상하다는 이유를 덧붙였습니다. 아마도 남편의 폭력이 습관이 된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잘못했다고 사과를 하거나 미안하다고 했지만 나중에는 그러한 행위마저 없어졌어요. 혼자 기분이 풀려서 실소를 흘리곤 했었지만 문제는 제가 임신을 하면서 커졌어요. 어떤 놈이야? 어떤 놈의 새끼를 뱃속에 품은 거냐고? 여보, 어떤 놈이 어디 있어? 당신 자식이지? 시끄러워 나 모르는 줄 알아. 너 옆집 박 사장이랑 인사하고 말도 하고 그랬어. 아주 자연스러웠어서 내가 놀랄 정도로 말이야. 그냥 장사 잘 되냐고 물어보기에 그러니까 왜 너한테 물어? 내가 사장이야. 그럼 나한테 물었어야지. 나한테는 대면해도 아무 말도 없는데 내가 딱 나타나니까 가게 밖으로 나와서 실실쪽에 아주 두 명이 좋다고 죽을 만큼 좋더라. 그 녀석이지. 아니면 고물신 한곽씨 아내요. 그 사람을 얼굴만 몇 번 본 것을 다 알아내버린 거야. 그래서 내가 대단한 거라고 하나 어떻게 하나. 그래서 그렇게 계속해서 발설하고 다녀. 너는 결혼하지 않았어야 했어. 술 팔고 웃음 팔았으면 딱이었을 거야. 적성에 맞은 것이지. 진짜 왜 그래? 내가 무엇을 했는지 말이야. 왜 그래? 뭘 한 거? 모르니 이야기해. 누군가 임신했냐고 묻는 거야. 당신이 아니구나. 당신, 아마 5년 동안 노력해도 안 생겨나는 아이가 돌연히 나타났다는 거야. 믿으라고 하는 거야. 그날 정신을 잃을 정도로 맞았습니다. 본능적으로 배를 감싸고 몸을 웅크렸지만 옆구리를 발로 계속 차다 보니 결국 아이가 유산이 되었습니다. 이마가 찢어지고 팔은 부러지며 갈비뼈가 사대가 나가는 정도의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아픔과는 별개로 가장 큰 문제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놀랍게도 남편은 그런 나를 버렸습니다. 아이를 가질 수 없어서든, 그녀가 다른 남자와 아이를 갖게 된 것 같아서든, 이유는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병원에 있는 사이 다른 여자가 생긴 것 뿐이었어요. 아마 제가 끝내자고 먼저 말했다면 10번이면 9번을 죽이는 사람이었기에 한편으로는 살아남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역을 옮겨 새 삶을 시작했고 결혼은 아예 생각지도 않았어요. 가정폭력의 끔찍한 경험이 있었지만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이유 중 하나로 결혼을 포기했어요. 그래서 오랜 시간을 조용히 돈을 벌었고 여유 시간에는 모든 종류의 책을 읽었어요. 신문을 읽거나 소설을 읽을 때도 있었죠. 그것이 고민을 잊게 해주었고 아주 작은 것들에게서도 Please my mind away.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배울 수 있었던 것에 감사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남자가 저에게 말을 걸었어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저를 지켜보았다고 말하더라고요. 그 당시 제 나이는 34살이었어요. 물론 당연히 거절했지만 그 남자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어느 날은 편지를 보내고 또 어느 날은 책을 두고 사라지기도 했어요. 이러한 일들이 4년 동안 계속되었죠. 그는 책을 읽는 모습을 보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는 편지를 보내자 처음으로 답장을 보냈고 그렇게 우리는 친구로 지내다가 연애를 시작하고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어요. 고마워. 정말 잘할게. 너를 위해 노력할 거야. 라는 그의 말에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아니야. 함께 노력하자. 내 생애에서 당신을 만난 것은 정말 행운이야. 나는 당신의 가게에 다니게 된 그 날을 평생 기억할 거야. 정말 고마워. 제 남편과는 5살의 나이 차가 있었는데 그는 다정한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이유와 예전의 상처까지도 다 이해해 주었어. 공무원인 남편은 재혼한 남편이었는데 매우 어린 나이에 결혼했다가 1년 만에 이혼했다고 했어. 하지만 가장 큰 이유는 아이가 있었기 때문이었어. 또한 그 아이는 고등학교 3학년생이었어.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부담스럽지는 않아요. 하지만 말해봐야겠어요. 저는 제 자식을 가지고 싶은 마음이 강해서 비록 이미 큰딸이라고 하더라도 좋았어요. 그 당시엔 계모에 대한 편견이 있었지만 제가 잘 해낼 자신이 있었고 이루고 싶었던 걸 했어요. 다행히도 딸도 제게 잘 따르고 있었어요. 아줌마, 우리 아빠가 계속 뒤쫓는다고 했대요. 응, 뭐 그렇지. 제가 남자였어도 비슷하게 할 것 같아요. 아줌마, 진짜 예쁘시네요. 고마워요, 아가씨. 아가씨라고 부르는 게 좋아요? 아, 혹시 제가 엄마라고 안 해서 그래요. 그냥요. 편안하게 생각하세요. 그래도 처음 뵌 거니까 나도 엄청 가리시네요. 우리 아빠도 많이 가리시는데 그래서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린 것 같아요. 저는 대학에 들어가면 기숙사에 살게 될 텐데 자주 보기가 어려울 거라서 아쉽지만 그래도 이렇게 가족이 되었으니까 앞으로도 잘 지내봐요. 그랬어요. 그런 말을 해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선한 얼굴에 착한 말투, 딸은 정말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 같았어요. 특히나 공부를 정말 잘했는데 모의고사 성적표를 보여줬을 때 제게 박수를 치면서 신나했어요. 진심으로 그 아이가 더 잘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뒤늦게 후회까지 했습니다. 좀 더 어릴 때 내가 돌봐줬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상상을 하면서 하루를 보내는 것이 아쉬웠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원하던 대학에 떨어지고 재수를 하게 되면서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딱 1년 사이에 너무 많은 것이 변하고 말았어요. 새 엄마가 내가 청소기를 돌리지 말라고 했었죠. 그래도 이렇게 될 줄 알았어요. 에크리드 집을 치워야 할 것 같아서 금방 돌리고 끌 수는 없을까 나 공부해야 된다고 짜증난다고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조심할게요. 청소부도 아니고 쓸고 닦고 하는 게 진짜 짜증나.
그런 날이 거의 일상이었고 어떤 날에는 모진 소리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새엄마가 솔직히 말해봐. 우리 아빠는 공무원이라서 받아준 거지. 연금이 나오니 안정적이지 라며 가게 종업원이었으면 어땠을까? 아빠는 조건을 보고 만난 거 아니야? 절대로 그런 게 아니야. 거짓말하지 마. 왜 그럼 거짓말을 해? 가난했다며 가난이 지긋지긋하고 아빠는 호구 같아서 물어버린 게 아니야. 7년 동안은 그냥 밀고 당기는 건가? 왜 그런 생각을 해? 당신이 왜 엄마야? 새엄마지. 엄마가 아니라 새엄마라고. 알겠어. 내가 잘못한 건가 봐. 짜증나. 그냥 아빠랑 이혼하면 안 돼. 재산 적당히 받아서 이혼하면 안 되냐고. 딸이 정말로 감당하기 힘든 정도로 변해버렸어요. 제게 하는 것도 그렇지만 친구들과도 멀어지고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기까지 했어요. 재수학원에서 만난 친구들인데 오토바이도 타고 다니면서 위험하게 노는 그런 친구들이었습니다. 실제로 그 아이들과 사고도 쳤어요. 한 아이를 때리기도 했고 물건을 훔치기도 했어요. 그때마다 경찰서며 피해자 부모님 집에 가서 빌고 또 빌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딸을 잡고도 혼을 내고 울어도 받고 밀어도 봤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널 어떻게 되돌릴 수 있을까? 새엄마가 없어져도 되라고 말했는데 그럼 널 볼 수 없겠지? 그럼 뭐, 장난하나? 난 새엄마를 보기 싫어해서 그냥 이혼하고 가끔 보는 게 좋겠어. 그러면 정말로 괜찮을 거야? 응, 괜찮을 거야. 당장 이혼해. 그러면 내가 변하게 될 거야. 그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생각을 하면서 마음이 아팠고 실제로 이혼을 하려고 했지만 남편은 완강했어. 결국 이혼을 포기한 딸이 나만 보면 시비를 거나 막말을 하는 정도였어. 하지만 이상하게도 딸에 대한 애정은 쉽지 않았어. 나와 친했던 지인들은 하나같이 이전의 폭력과 비슷하게 저도 습관이 되었다. 무뎌진다고 했지만 그것은 확실히 달랐어요. 제게 막말을 하면서도 그 눈빛이 너무 슬펐고 때로는 제 콧노래로 삐죽 웃음을 터뜨리던 고등학생 시절의 모습이 여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새엄마는 뭘 그렇게 기뻐하나요? 아주 작은 일에도 기분이 좋아지지. 오늘 날씨도 좋고 바람도 선선하잖아. 밖에는 태풍이 불어서 눈이 심하게 비었어요. 시원한 바람도 좋은데 비닐이 난다면 더 좋겠죠. 싫다고 하면 싫어질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그랬어요. 말에는 힘이 있다고. 그래서 좋은 말 해주면 제 기분도 편안해져요. 그냥 바보가 아니에요. 그 정도면 슬픈 천재보다 행복한 바보가 더 나을 것 같지 않나요? 내가 이래서 새엄마가 싫은 거예요. 비꼬면 좀 받아들여 줄 수 있겠니? 우리 딸 목소리가 너무 좋아서 큰 소리로 노래하기가 잘 안 돼. 새엄마가 옆에 있어주면 너무 좋아. 그럼 진짜로 딸을 낳아. 나한테 그러지 말라고. 요즘에는 늦둥이도 많이 보인다던데 새엄마는 딸을 낳을 수 없는 몸인데. 너희 아빠는 알고 있어. 그래서 새엄마는 내가 유일한 딸이자 마지막 자식이 될 거라서 더 잘 지내고 싶어. 그러니까 혹시 새엄마가 너에게 실수를 한다 해도 좀 봐주고 웃어 넘겨줄 수 없을까? 이전에도 말했잖아. 나는 그쪽의 딸이 아니라는 거. 남편도 이런 일을 모르지는 않았어. 단지 남편과 함께 있을 때. 그때는 그냥 새엄마가 싫은 딸 정도의 행동이 전부였어요. 단지 툴툴거리고 툭툭 쏘아붙이는 정도였죠. 그럼에도 남편은 걱정이 많아서 딸이 제게 하는 심한 말들은 전혀 전화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딸이 저를 길가에서 밀친 적이 있었어요. 제가 장을 보고 돌아오면서 만난 딸이 반가워하며 팔짱을 끼려고 했을 때였죠. 하필이면 제가 밀쳐 넘어진 곳이 차도 쪽이어서 차가 멈추지 않았다면 그 자리에서 죽을 뻔했었죠. 물론 딸의 잘못이라고 생각은 했지만 제가 놀라게 했고 본인 스스로도 저라는 걸이 아닌지 모를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요. 그러나
넘어진 나를 도와주지 않고 오히려 도망치는 걸 보자 제가 또한 딸을 실망하게 되었습니다. 차 주인이 병원에 데려와서 입원했는데 그때 늦게 온 딸이 그렇다고 했어요. 어째서 사람을 놀래게 해서 이건 새엄마가 잘못한 거잖아 라고 말했죠. 알겠어, 알았어. 지금 화내는 거야? 그래, 그렇게 새엄마를 비난해야 했어. 넌 그렇게 떠나야 했어. 바빴어. 새엄마는 아무것도 몰랐어. 그랬겠지. 그래, 이해해. 내 잘못이야. 그때 딸의 표정은 지금도 잊혀지지 않을 정도로 배신당한 사람처럼 울 것 같은 표정이었어요. 늘 그런 식이었어요. 제가 잘하면 잘할수록 저에게 더 몹시 나쁘게 굴었고 포기라도 하고 싶을 때면 억울한 존재처럼 느껴졌어요. 아마 그래서 제가 포기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는지도 모르겠네요. 그것은 아마도 어린 시절에 때리던 남편의 모습을 보았을 때 제 모습과 겹쳤기 때문이었을 거예요. 다시는 그렇게 행동하지 말라고 약속했음에도 그 표정이었죠. 그렇게 있어서 얼마 후 딸은 원래의 대학보다는 좀 더 낮은 곳으로 지원했는데 집을 떠났습니다. 친구들이 말한 대로 춤이나 추고 즐거워할 줄 알았지만 솔직히 너무 허전했고 딸이 그리울 뿐이었어요. 그래서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한에서 최선을 다하기 시작했다. 반찬도 싸서 올리고 계절이 바뀌면 옷도 사고 보냈으며 이불도 바꿔주었다. 딸에게는 고맙다, 감사하다는 말은 없었지만 그래도 나는 온전히 주기만 하는 사랑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으로 방향을 틀었어요. 그러나 어느 날부터 딸이 돈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뭐, 500 그 큰 돈이 왜 필요해? 무슨 일이야? 아, 그런 거 묻지 말고 되는 대로만 말해. 그래도 어디에 쓰는지는 알아야 줘야지. 응, 아빠한테는 말하지 마, 그냥. 작은 사고가 있었어요. 사고야. 친구 차가 좀 부서져서 물어봐야 할 것 같았어요. 너는 다치지 않았어? 어디 아프지는 않고 어쨌든 지을 거야? 말할 거야. 아빠한테 말하지 말고. 알겠어요. 새엄마가 해결해 주려고 해볼 거예요. 그게 시작이었어요. 딸은 이후에도 다양한 일들로 돈을 요구했어요. 당시에는 남편이 반대해서 일을 그만두고 전업주부로 살았지만 딸에게 모았던 돈을 다 주고 나서부터는 너무 심심하다며 핑계를 대고 일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조금 슬프긴 하지만 돈을 주고 나면 제게 또 다르게 여센 막말을 하지 않았고 무엇보다 집에 찾아오는 빈도가 증가했으니까요. 그때는 그게 옳은지 틀린지를 판단할 순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모두 해보려고 했을 뿐이었어요. 그게 전부였죠. 그리고 그것은 실제로 효과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은 제가 일하고 있는 식당에 딸이 찾아왔어요. 일하는 제 모습을 언제부터 보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저를 보면서 울면서 미안하다는 말을 했어요.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우리 딸 왜 우니? 울지 마. 뚝, 이건 다 내 잘못이야. 근데 멈출 수가 없어. 너무 욕심이. 네, 미안해. 왜 그러는 거야? 응, 무슨 일 있어? 이게 뭐냐고. 왜 그런 꼴이야? 왜 그래? 그런 식으로 무슨 말인데? 솔직히 굉장히 답답했어. 딸이 뭔가를 숨기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돈이 필요한 이유들 대부분이 거짓말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도 노력하다 보면 언젠가 돌아올 거라는 믿어봤어요. 하지만 그건 잠깐이었고 다시 이전처럼 돈을 요구하는 건 변하지 않았어요.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한 이후에도 그렇게 집에 오는 횟수는 점점 줄어들었어요. 어느 순간부터는 제가 아이를 낳은 것이 아니라 모르겠다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가장 친한 친구에게 고민을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 안 지났을 때부터 그런 상황이 계속되었어요. 미쳤어, 미쳤어 라고 생각했지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서 죄송했어요. 그런데 자꾸 자신이 없어지고 결국 내 딸을 잃어버릴 것 같은 생각도 들었어요. 너 바보야. 그냥 널 이용하는 거잖아. 내가 생각을 바꾸기 시작할 때까지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고 너도 딱 잘나야 할 것 같아. 솔직히 이런 생각을 하다가 결국 내가 생모를 이기는 건 아니라고 생각했어. 그렇지. 심지어 이혼했을 뿐이지만 엄마가 멀쩡히 살아있다면 가끔 그녀를 찾아가기도 하고 예전에는 나를 잘 따르고 정말 착했어. 내가 우리 딸로 인식하면 그 아이는 엄마라고 불러주고 있었는데 지금처럼 새엄마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그때는 그것이 맞다고 생각했겠지. 사람들도 싸우기 전에 몸집 비교하고 가늠하는데 그 정도는 누구라도 할 것이다. 그저 견적만 나온 거야. 너를 만만하게 봐도 될 것 같아. 내가 이렇게 해도 아빠에게 정신없는 일을 하진 않을 것 같고 내가 그 버릇을 들여놓은 것이야.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으면 어떡하죠? 답답해. 노력해봐도 소용이 없다는 것을 말하는 거야. 이미 마음의 선을 그어 놓은 사람에게는 바랄 것 바라야지. 그냥 내 자식이라고 생각하지 마. 내 자식에게도 그렇게 못해줘. 사고 쳐서 막 무릎을 꿇고 빌고 다니는 거. 세상에 너 같이 하는 건 친부도 힘들어. 너는 그러다가 나중에 상처를 크게 받는다. 그래도 자꾸 마음이 가서 그러는데 나도 안 그러고 싶어. 근데 진짜 그러려고 마음만 먹으면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아. 어떻게 해야 해? 진짜 보낸 내가 더 속상하네. 난 진짜 내 딸이 개처럼 굴지 않을 거니까 그럼 결코 안 볼 거야. 자식을 진짜 사랑한다면 감싸줄 건 감싸줘야 하는데 감싸주더라도 잘못된 건 아니라고 단호하게 굴어야 해. 내가 자식을 망치고 있을 수도 있다고 나도 그 생각을 안 해본 건 아니야. 내가 애버릇을 잘못 들었을 가능성이 있긴 하겠지만 뭔가 다르게 느껴져 그럴 수도 있겠지 아들아. 너 앞에서 하는 태도랑 돈을 주면 변하는 것 같아. 그래도 나랑 좋은 기분일 때는 제대로 취급해주다가 다음 날엔 무모하게 막말하고 그게 사람다운 태도인가. 너희 집에 놀러 갔을 때도 그때 10분이나 5분 정도 너에게 그런 행동을 보면서 나는 너 때문에 답답하다고 느꼈어. 차이가 뭔지 분간이 가지 않아. 그냥 이것을 포기하는 게 나을 것 같아. 포기하면 마음이 편할 거야. 그 당시에 포기하는 게 최선이 되겠지만 나와는 이제까지의 거리가 생기는구나.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그들이 저 내기라는 것을 꾸준히 이야기했다고 들렸습니다. 그러나 얼마 안 가서 나는 진정으로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딸이 결혼할 사람으로 소개된 남자와의 첫 만남이었습니다. 그것은 남편에게나 저에게 모두 즐거움과 긴장을 주는 만남이었습니다. 다행히 상대방 남자는 외모가 준수하고 학벌이 우수하며 성공한 사업가이자 어디서든 1등 신랑으로 불릴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렸을 때 부모님을 잃고 혼자 동생을 키워낸 대단한 사람이기도 했고요. 게다가 이야기를 할 때 항상 경청하며 눈을 마주치며 말하는 모습, 딸을 배려하는 모습까지 보여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즐거운 식사 자리를 마무리한 뒤 딸이 갑자기 무슨 이야기를 할 것이라며 말했었습니다. 그래서 결혼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어. 나는 그때 내가 딸이 결혼을 한다고 하면 남편이 물어볼 것 같았어. 뭐지? 혹시 무슨 일이 있니? 그리고 결혼식 때 우리 엄마가 오면 좋겠지 않겠니? 응, 그래. 무슨 얘기야? 당연히 오는 것이야. 새엄마 말고 나를 낳아주신 엄마가 와줬으면 하는 거야. 너는 뭐라고 말한 거야? 그러자 남편은 화를 내기 시작했어. 그런데 그때부터 전에 듣지 못했던 과거의 이야기까지 듣게 되었어. 그들이 처음에 이혼했던 이유는 딸에게 함부로 손을 대고 거의 죽인 것 때문이었어. 방치한 이유이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딸은 그 여자가 결혼식에 오면 좋겠다고 앵무새처럼 똑같이 말했어요. 결혼식은 자신이 주인공인데 자기가 원하는 걸 하겠다고 말이에요. 너희 엄마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너 어쩌면 그래? 그렇게 했어. 어떻게 그래? 아 몰라 내 결혼이야. 그리고 엄마도 오고 싶어 하셨어. 그러니까 그냥 제발
제발 내버려둬. 안 돼. 아빠는 절대 허락 못해. 그 여자 얼굴도 보고 싶지 않아. 그럼 어쩌라고 나 부모 없이 결혼해. 그렇게 해야겠어. 그리고 막말로 아빠는 언제 재혼할 때 내 허락했어. 내가 동의했냐고. 아빠도 마음대로 했으면서 왜 내 선택은 존중 안 해? 당신이 말한 그 여자 기억이 나질 않아? 지금 하는 말은 무슨 뜻인가? 나는 기억하지 못하고 내 마음은 머리를 정말 한 번 치는 느낌이 들었어. 정말 그런 여자보다는 내가 부족했던 건지, 제 존재의 가치가 겨우 그 정도였는지 생각하게 되었어. 그 자리를 빠져나오면서 나는 혼자 방에 들어가서 몇 시간 동안 눈물만 흘렸어. 너무 서러웠고 감당하기가 벅차웠거든. 남편은 그런 나를 위로해 주었어. 여보, 정말 미안해. 시간이 모든 걸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그게 쉽지 않네. 자식을 키우는 게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어. 조금만 이해해 줄 수 있지 않을까요? 이해하긴 하지만 그런 엄마라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그래요. 머리로는 이해되는데 가슴이 어떻게 그런 사람을 애를 때릴 수 있게 하는지 왜 알 수 없는 걸까요? 당신이 어떤 감정을 품고 있었을지 실은 그래서 못 말한 일도 있었어요. 혹시 그 일을 알게 되면 당신이 아이를 너무 아프게 할까봐 아버지는 너무 아이를 너무 잘 대해서 과잉 보호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했거든요. 일찍 말 못해서 미안해요. 당신이 그냥 평범하게 키우고 싶었던 거예요. 제가 경험자인데 왜 이해 못하는 걸까요? 하지만 조금 지치네요. 내가 학대하고 함부로 할 수 있는 여자보다 못했다는 게 너무 힘들어요. 여보, 우리 딸의 결혼식이 끝나고는 생각할 시간을 좀 가져봤으면 좋겠어. 그게 무슨 뜻인지 알겠니? 이혼을 고려 중이라는 거야? 모르겠다고? 하지만 한번 생각을 해보고 싶어. 여보, 우리 딸의 결혼식은 잘 준비해 주기 바래. 나도 멀리서라도 보러 갈 테니까 당신이라도 상처받은 기색을 내지 않고 그냥 잘 해줘. 한 번뿐인 결혼이니까 그 당시에는 정말 이혼을 하고 싶었습니다. 딸을 포기하려는 마음이 들자 결혼을 유지할 이유가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마 나도 아닌 척했지만 많이 지쳤던 것 같아 몰랐습니다. 가족의 일원이 되기 위해 노력을 했지만 한순간에 내쳐졌을 때 그 비참함은 지금도 가슴 한쪽을 무겁게 만드는 정도의 충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결단을 내리지 못한 이유는 남편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결심을 확고하게 만들어준 사건이 발생했었죠. 바로 딸의 결혼식이었습니다. 그래도 미련이 남아 결혼식이라도 참석해야 한다는 생각에 하객으로 참석했어요. 내가 왔다는 것을 알고 남편과 딸이 당황했지만 그 순간 꼭 밀려내는 기분이었죠. 마치 깨끗한 물 위에 섞이지 않은 기름이 되어버린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하하호호 웃으면서 있는 세 식구를 보면서 이혼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명확해졌습니다. 더구나 심지어 딸의 생모까지요. 그래도 10년 넘게 애를 먹이고 입혔으면서 죽음이나 받으라 할 주제를 알아야지. 형편을 더듬어 볼 만큼 벼락 맞은 꼴인 줄 알아? 사실 지금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뭐긴 뭐야. 내 나마르게 달라는 것일 뿐이야. 남편 돌려줬으면 좋겠는데 나는 뭐더냐? 당신이 봐도 우리 모녀 사이가 좋지만 남편도 그래. 자랑할 딸일 테니까 조금 못되는 부분만 제외하면 딸 바보야. 아빠인데 여기서 가장 큰 방임을 걸림돌이 당신이라고요. 우리 남편이 착해서 이혼을 여길 잘못해서 여기까지 끌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빠지라고 좋은 말로 할 때 정말 경우 없고 무례하다고 할 수밖에 없네요. 내 입장에서는 그건 당신인 거야. 우리 남편이 돈 보고 접근해주지 더러워서 천박하고 불결해. 그 여자의 언성이 높아지자 저는 결혼식에 참석도 못한 채로 그곳을 빠져나와야 했고 결혼식장 앞에서 엉엉 울어버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막상 그런 수모를 겪은 후에야 모든 것이 명확해졌어요. 혼자만 좋다고 해서 결혼을 유지할 수 없다는 걸 의미하죠.
애초에 다른 저를 받아들이기를 원하지 않았는데 아이에게 제 애정을 강요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 굳게 되었습니다. 제 몸에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점 때문에 그것은 하나의 집착으로 변할지도 모르겠다고요. 나 자신도 모르게 아이에게 고통을 안겨준 적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나 자신이 지겨워졌습니다. 결혼식이 끝난 뒤에 돌아온 남편에게 이혼 서류를 내밀었어요. 남편은 호소하며 제 손을 잡았지만 결국 조금만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죠. 제 역시 그 시간 동안 여러 가지를 정리해야겠다고 다짐했고 직장을 구하면서 한동안 바빴습니다. 결국 저를 말리지 못한 남편은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어주었고 상당한 재산까지 양보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접수를 앞두고 반찬을 만들어 집 냉장고를 가득 채워 넣었습니다. 또한 습관처럼 딸에게 줄 음식도 만들게 되었죠. 이건 아닌가 싶었지만 뭐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니 그냥 하게 되었어요. 문제는 딸이 전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저희 남편도 마찬가지였고 말입니다. 남편도 연락이 되지 않아 이게 무슨 문제가 생긴 거 아닐까요? 결혼식을 2달 전에 했는데 그동안 연락을 받지 못했어요. 걔가 왜 그렇게 살갑게 전화하는지요? 아니면 왜 그러냐고 했나 싶을 정도로 무례해. 딸이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니? 걔한테 뭔 일 있으면 어떻게 할 거야? 저는 그 순간 혹시 딸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게 아닐까 해서 여러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즉시 남편과 함께 딸의 신혼집으로 갔어요. 문을 두드리고 벨을 계속 눌렀는데도 아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 시간이 새벽 1시가 다가오는데도요. 그때 남편도 상황을 심각하게 여길지 모르겠지만 여기저기 전화를 돌리기 시작했어요. 저희가 그런 상황에서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옆집에서 한 아줌마가 나오셨어요. 우리가 시끄러웠나요? 죄송합니다. 이런 새벽 시간에 아니요. 그냥 저는 편의점에 있었고 혹시 여기서 부부들을 본 적이 있으세요? 계속 연락이 되지 않아서 걱정이 돼서요. 이 집 부부들 다 감방에 간 적이 언제인가요? 1달 전 아닌가요? 모르셨어요. 근데 누구였나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다리에 힘이 빠져 주저앉았는데 남편은 그런 제 모습을 지탱해주며 물었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얘들이 내 딸이라는 게 아닌 그가 사고로 사람을 죽인 적이 있었지만 크게 잘못한 적은 없었거든요. 부모님이었군요. 제가 입이 방정 맞았네요. 좀 이상한 사람들이 찾아와서 굉장히 제가요. 막말을 하였습니다. 이유는 알고 있습니다. 두 부부가 서로를 공격했는데 그것이 정확했습니다. 그것은 특수 폭행이었는데 그 피해를 입은 사람은 맞을 이유가 충분했습니다. 그 여자는 폭행과 침입으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 여자는 풀려났다고 합니다. 여자를 때렸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어머니라고도 말했지만 어쨌든 합의를 하지 않았으므로 그 두 부부는 구치소에 있을 것이며 재판을 받을 것입니다. 어떻게든 교도소에서 노동하는 것은 아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합의했다면 빨리 나가지 않았을까요? 결코 못할 것이라고 말하기에는 두 사람이 그렇게 똑같다면 대단한 일이다. 그 여자에게는 말할 이야기가 정말 충격적이었다. 신혼집으로 옮겨온 이후 딸의 생모는 그 집을 자신의 집처럼 들락거렸다고 합니다.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새벽에 소리를 지르는 행동도 했다고 합니다. 남편도 그 사실을 알지 못했는지 상세히 이야기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리를 옮겨 그 아줌마의 집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아주 진정하라며 따뜻한 차를 한 잔 대접하고 말씀하시더군요. 그 여자는 성격이 급하고 질병이나 정신병 같은 것들이 있는 여자 같다고 했습니다. 그 여자 때문에 소란이 크게 일어난 적이 있다고요.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경찰차가 몇 번 방문했고 민원이 들어와서 아파트 전체에 방송까지 나왔었어요.
세댁만 불쌍해서 여기저기 빌고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쓴소리를 다 들어야 했으니까요. 그래서 세댁이 문 비밀번호를 바꾸려고 했었는데 그때 망치를 들고 와서 현관문을 때리고 부숴버리는 난리가 벌어졌다는 그 여자가 용기를 내어 이야기했어요. 남편은 그 여자를 악물고 한숨을 쉬었답니다. 저도 처음에 세댁이 얼마나 까칠한지 몰랐어요. 여기 동네 사람들보다 제가 받은 피해가 제일 컸거든요. 근데 사람을 만날수록 어느 정도 괜찮았다고요. 그래서 사람을 직접 만나야 알 수 있죠.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랬더라면서 친해지게 된 거 맞아요. 친해지면서 이 집에 불만 이야기하러 온 사람들에게 까칠하게 대한 게 그렇게 했어요. 아까도 만나서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니요, 그렇게 될 수도 있죠. 오히려 감사합니다. 근데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알죠. 사정을 듣니까 너무 딱하더라고요. 어렸을 때부터 학대받은 존재와 관련된 몇 가지 얘기를 들었는데 인두를 쓰고 그런 행동을 하는 거라고 해요. 그래서 어느 날 그냥 경찰에 신고하면 되겠다고 했는데 협박을 받고 있다고 했어요. 이걸 말해도 될지 모르겠는데요. 괜찮아요. 말씀해 주세요. 꼭 듣고 싶어요. 네, 내가 들어도 어이가 없어서 혹시 문제가 생기면 제가 말했다고 해도 괜찮아요. 부모님. 마음이 그런 게 아니지만 새엄마가 그것을 모르길래요. 뭔가요? 자기는 새엄마가 생겨서 너무 좋았다고 했대요. 아주 가끔 새엄마가 해주신 반찬을 가져다 드는 게 제게는 제법인 협박인 줄 알았어요. 새엄마가 정말 많이 칭찬을 해주시는 건 맞아요. 그러나 그 협박을 받은 이유가 새엄마와 함께 있고 싶어서였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머리가 혼란스러워서 눈만 깜박였습니다. 제 딸이 그런 말을 했다고요? 그래도 어느 날은 만신창이가 되어 버려서요. 얼굴은, 입술은 터지고 울더라고요. 그때가 결혼식을 하고 나서인 것 같아요. 신혼여행을 갈 줄 알았는데 안 가고 맨발로 여기로 왔어요. 남편이 자고 있다 해서 저에게 왔어요. 상처가 나기 전까지만 지내주겠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 정말 기부를 한 것 같아요. 아주머니가 설명해 주시길래 고등학교 3학년 때 수능을 본 직후 생모가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그때부터 협박을 받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사실을 퍼뜨리겠다고 했다고 하더군요. 그 요구사항 중 첫 번째가 제 남편과 제 결혼을 이혼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걷거나 웃는 모습을 한 번이라도 보고서는 가차없이 맞았다고 했다고 합니다. 다른 이유 때문에 제와 거리를 두기 시작했던 겁니다. 더구나 하루에 한 번씩 생모가 전화를 걸었는데 그때마다 저에게 막말하는 걸 들려줘야 했다고 했어요. 하지만 이혼할 생각이 안 들었고 방향을 틀었던 것이 바로 돈 문제였습니다. 딸이 아르바이트를 해도 벌 수 없는 금액을 요구했기에 어쩔 수 없이 제게 돈을 달라며 손을 내밀었던 것이었죠. 그런 일들이 계속되니 지친 딸은 원하는 대학 진학도 포기하고 얼른 취업을 위해 2년제 대학에 들어가 버린 겁니다. 대체 왜일까요? 무엇 때문에 협박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골치 아픈 문제네. 새엄마는 자기가 아버지의 친딸이 아니라고 생모가 말했다고 하는군. 그러니까 그 사실이 드러나면 아버지에게도 사랑받지 못할 거라며 새엄마로부터도 떨어지게 될 거라고 말하는 거야. 그래서 자신만 참고 견뎌야 한다고 생각한 모양이야. 어쩌면 도와준 여자가 그렇게 심술스럽길래 그런 협박을 하는 건지. 딸을 그런 식으로 협박하다니 듣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 받더라고요. 저는 너무 놀라 울음을 터뜨렸고 남편은 고개를 숙이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이미 알고 있었어요.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알았어요. 새엄마에겐 이런 일이 있었단 걸 말하라고요. 지금까지 아빠랑 새엄마랑 함께 해온 만큼 해야 되는 게 남아 있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판단이 서네요. 아무리 그래도 버리실 분들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어린 시절에 상처를 받은 게 아닐까요? 무서워서 덜덜 떨면서도 내 자신이 안쓰러워서 눈물이 나네요. 지금 생각하니 눈물이 나네요. 주책이네요. 두 분 앞에서. 아주머니는 손끝으로 눈물을 대충 훔치시고 다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새댁의 남편이 알게 된 건가요? 아주 박력 넘치던데요. 비리비리하고 피부는 하얘니까 곱게 큰 사람 같았는데 그 여자가 새벽에 찾아와서 협박을 한다면 참다가 정말 쥐어 퍼더라고 하네요. 그런데 그 미친 아니, 생모가 가만히 있었겠어요? 또 물건을 막 던지고 손을 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남편께서 계단에서 떨어졌다는 거요. 여기서 말 올리고 있는데 그때 세마님도 깜짝 놀란 모습을 보이며 경찰이 오고 사람들이 다 모여들었죠. 안목일이 그렇게 되었다면서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결혼식에서 자신의 엄마를 치지 않겠다고 한 것도 일종의 협박이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제가 결혼식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홀 밖에서 울고 있는 걸 딸이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모를 찾아가서 맞닿아 충돌을 빚은 것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신혼여행이 취소되었고 영문도 모르던 며느리까지 알게 되었지요. 당시 딸의 집을 방문한 목적 또한 오갈 곳이 없는 자신을 맞이해주고 같이 사야 한다는 이유였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남편 또한 그 여자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는데 결혼 후부터 그녀의 모습이 변했다고 했어요. 산후 우울증 때문에 아이를 방치하고 때때로 아이가 시끄럽다며 아이를 상자에 넣고 나가는 일도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병원 치료를 받았고 약을 복용했지만 소용이 없었다고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과 같은 상태가 되리라고 생각하고 참았다고 합니다. 시간이 좀 지난 후에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만 어느 날 딸이 스스로 머리카락을 뽑거나 출혈을 일으킬 정도로 피부를 찢거나 손목에 칼을 자르는 등의 이상한 행동을 보였기 때문에 결국 이혼을 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시기에 딸의 병원 치료 도중에요. 아내와 나 사이에서 특이한 혈액형이라는 것을 발견했지만 그래도 상관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딸을 사랑했기 때문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내게 더 달린 이야기야. 내가 안다고 했다면 난 말하지 않았을 거야. 상처를 받은 아이였기 때문에 그건 더 어려웠을 거라고 판단한 거지. 당신이 잘못한 게 아니야. 그래도 그 아이가 힘들어하는데도 내 감정이 치우쳐서 못 본 것 같아. 결혼식 이후로 화가 나서 그냥 연락을 안 하는 거였어. 그러나 그 여자에게 실망했다는 게 사실이야. 남편은 눈물을 흘렀습니다. 속이 답답한 것 같아 내가 미쳤다고 말하면서 자신의 가슴을 치더군요.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구치소의 면회에는 생각보다 힘이 들더군요. 마치 유명한 공연 티켓 예매를 하는 것처럼 남는 자리를 예약해야 면회가 가능했습니다. 처음에는 저희 둘 다 할 줄 몰라서 다른 사람들의 도움까지 받아서 겨우 했어요. 시간도 겨우 5분 내외였습니다. 우리가 면회를 처음 가서 다른 차가운 표정을 유지한 상태였어요. 그런데 남편이 모든 걸 다 알고 왔다고 말하니 그때서야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하다고, 죄송하다고 하면서 우리가 미안해. 내가 아빠가 잘못했다. 난 모르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어. 내가 왜 그 여자 딸일까? 저는 그 여자를 보면서 매일을 저주했어요. 그리고 새 엄마에게 막말을 하는 나를 보고 소름 끼쳤고 정말 끔찍했어요. 그럴 필요 없어. 새 엄마가 다 이해할 거라며 괜찮다고 했지만 나는 그런 말하기 싫어. 말도 못하고 울음을 참지 않았어요. 새 엄마가 울지 마. 넌 내 딸이야. 그런 말은 하지 말아야 해. 라고 답했어요. 그리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숨기지 말라고요. 저희는 구치소에 있는 딸과 사위에게 많은 편지를 보냈어요. 남편과 함께 매일 한 통은 꼭 보냈죠. 저는 소설에서 좋아하는 구절이나 글을 적어 함께 넣기도 했어요. 딸 또한 자신이 오랫동안 말하지 않았던 것들을 함께 나눠주길 바랐어요.
못했던 것들을 하나씩 털어놓는 것을 시작했어요. 오히려 그 몇 가지 시간이 흐른 지난 날보다 우리를 더 견고하게 만들어준 것 같았습니다. 문제는 꼭이었어요. 딸과 사위는 그 여자에게 더 이상 동전 하나도 주고 싶지 않다고 말할 수 있는데 교도소라도 가겠다는 결심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부모와 장인, 장모의 입장에서 쉽게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었죠. 그런데 다행인 점은 특수폭행이었지만 경쟁인 것과 오랜 시간 동안 협박을 받았던 증거들이 받아들여져 기소유예 처분으로 그쳤다는 것입니다. 딸은 그동안 자신의 생모로부터 계속해서 협박을 받았던 모든 사실을 기록으로 남겨두었다고 하더군요. 그것을 보며 남편과 저는 절규를 하긴 했지만 뜻밖에도 딸은 상황에 침착하게 대응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사위는 벌금형을 받게 되었어요. 우리가 걱정했던 것은 벌금 또한 기록으로 남는다는 점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위는 아무렇지 않다는 듯이 했어요. 장인 장모님, 그분은 사업을 하는 분이라 취업할 필요도 없고 설령 그만둔다 해도 아내와 저만큼이면 충분히 벌었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오히려 더 존경스러운 면도 있어요. 자네에게 우리가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하는 게 어울릴 것 같고요. 저희 딸을 지켜줘서 고마워요. 아닙니다. 돌아가신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에게 양팔이 있는 것은 하나는 누군가를 돕기 위해서이고 하나는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인 거죠. 또 저희가 의논해 봤는데 결혼식을 다시 하기로 했어요. 뭐? 결혼식을? 돈을 지불하지 않고 와서 결혼식을 한 번 더 보고 뷔페를 먹은 뒤에 가도록 초대하는 형식으로 한 번 더 진행할 생각입니다. 답답한 결혼식장이 아닌 이번에는 야외에서 하는 걸로 하려고요. 실제로 결혼식은 최근 5월에 치를 수 있었습니다. 꽤 좋은 장소를 빌려서 파티 형식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진행했습니다. 날씨도 매우 좋았고 바람도 부드러웠어요. 저는 딸과 사위가 골라준 한복을 입고 남편 곁에 앉았습니다. 우리 예쁜 딸과 멋진 사위의 행진을 지켜볼 수 있었죠. 마지막에 우리 둘에게 인사를 하고 안아주었을 때 딸이 귓속말로 엄마, 사랑해 라고 말했어요. 그 순간 눈물이 쏟아져 나왔죠. 제가 감정을 제어하지 못할 정도로 눈물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남편도 함께 울고 사위와 딸도 마치 결혼식이 아닌 것처럼 울었어요. 그때 우리 진정한 가족이 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디서든 당당하게 팔짱을 끼고 예쁘다고 언약해줄 수 있는 딸을 가진 것에 감사했습니다. 생겼으며 덤으로 우리 딸을 보호할 수 있는 든든한 사위도 얻었습니다. 조금 늦은 감이 있긴 하지만 이미 다 잃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평탄하지 못한 내 삶에도 진짜 평범함이라는 말을 쓸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돌아가신 어머니가 말씀하신 대로 말에는 정말로 힘이 있다고 느낍니다. 평범하다 말하며 나 자신을 생각할 때 정말 그렇게 이루어질 것 같아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분들께도 꼭 그렇길 바랍니다. 행복하자가 아니라 행복해라 는 말로 진짜 행복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앞으로 우리 가족들과 함께 보낼 나머지 시간에 대해 생각하며요. 즐거운 일만 가득하리라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딸, 엄마가 너무 사랑하고 내가 있어줘서. 엄마는 너무 행복해. 내 딸이 되어줘서 고맙다.